몇 시부터 해야 되지? 저요? 반부터 하면 돼요. 그래?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첫 강의 수강생입니다. 영리야 새내기들 앞으로 얘기할 때 실명을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조차장은 조장은, 그 다음에 성아 씨는 장성아. 그래서 뭘 하나, 이름을 하나 이렇게 지어봐봐, 별명을. 누가? 아롱이? 아롱이. 아롱이? 강지. 은? 다롱이. 다롱이? 네. 아롱이. 아니, 은이잖아. 장성 아잖아. 아. 아, 그래서 아롱이야. 아, 그다음 은, 은방울? 네. 방울이? 은방울? 방울이. 네, 방울이 하겠습니다. 어? 방울? 네. 강아지. 서당깨니까. 수단깨라서. 방울 씨하고 아롱 씨를 이렇게 모시고 이제 영리학 처음 들어가는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잘 못하겠지만 잘 들어주시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명리학은 뭐냐면 명리가 뭐냐면 명리를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본다는 거부터 할 텐데,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미래를 보는 걸 항상 궁금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시족사회부터 시작을 했지만 농경을 할 때도 내가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거둬야 될지, 사냥을 나갈 때도 언제 나가야 더 많은 동물을 잡을 수 있을지 늘 미래를 궁금해 했었고, 왜냐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수확을 망칠 수도 있고 또 언제 씨를 뿌려야 비가 제대로 맞아서 씨앗을 발효할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아는 걸 궁금해 왔었죠.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도 상대 시족과 우리 시족과 싸움할 때도 내가 이 전멸을 시킬 수가 있을지, 아니 내가 죽을지 항상 궁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세력을 이루면서 우리 개인의 운명과 우리 조직 구성원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갑골 문자 있잖아요. 네. 갑골 문자라는 것이 결국은 점을 치기 위한 도구였었고, 이 갑골 문자를 구성하는 게 거북이의 그 등딱지에다가 예전에 이렇게 점을 쳤어요. 이렇게 거북이 등딱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씨를 뿌리는 게 좋을까요? 씨를 뿌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불을 딱 태워서 한쪽에 금이 짜자작 가죠. 아, 지금 씨를 뿌리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해서 이 결과를 적은 게 갑골 문자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미래를 점치는 거에 대한 결과로서 구성된 것이 이 문자의 태동이 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듯이, 우리 사람은 항상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에 궁금해 왔었고, 그게 다른 동물들하고의 차별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가 여기 나와 있듯이 점술이 있고, 이 점술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거북이 등딱지라든지 아니면은 조개 껍질을 이용해서 점을 치기도 했었고, 이런 점에 대한 영역이 그 미래를 알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있죠.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무당, 예전에 이렇게 막 우리 무속으로 보면은 뭐 방울타고 크게 사는 어떤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와의 접신을 통해서 미래를 대변해 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게 뭐 무당일 수도 있고,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아니면은 서양에서는 영매라고 하죠.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를 알고 미래의 어떤 길흉 화복,
또 신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 이제 미래를 알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해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꿈이죠. 꿈을 가지고 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서 갈까 말까, 혹은 어떤 큰 전쟁에 앞서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결과가 좋을지 좋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별자리도 마찬가지죠. 점성학.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역과 명리입니다. 주역과 명리.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명리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살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기흉화복을 이해를 하고 예측하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로서 나왔었던 거고, 점을 치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 명리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점 치는 것은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그 결과만 중요하지 그 과정은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명리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으로 나타나서 경험치로 나타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또 이게 철학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이 점성학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체계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양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주역과 명리인데, 주역과 명리는 그 처음에 시작은 비슷해요. 근데 그 나가고자 하는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주역 명리 모두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음양으로부터 시작해요. 음양은 우리 다음 시간에서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이 음양이 뭐냐면 이 세상 모두는 음양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뭐였었냐면 하나의 그 이런 세계, 이게 뭐냐면 태극, 동그라미. 혼돈, 그냥 이 자체가 완전한 이런 세계로 시작이 됐다가 이게 나눠지게 되죠. 음과 양으로. 그래서 이거를 주역에서는 기호로 나타내요. 이게 이중쓰거든요. 양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 많이 봤죠? 이거는 우리 태극기 보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주역에서 나온 그 8괴 중에 하나인데 음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역은. 그래서 자, 주역 같은 경우에는 음양에서 4, 3, 8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보면 잘하는 숫자가 이진수거든요. 0과 1의 숫자 조합으로서 프로그램 만드는 듯이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과 음으로 모든 걸 다 풀이를 해요. 양,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양으로 얘기하죠. 양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양. 이거는 2개가 되고, 이게 결합이 되면 또 4개가 돼요. 양양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음양이고 이거는 사상, 네 가지 모양이다 해서 사상이라고 하고, 요거를 태양, 자, 요거는 양, 이건 태양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냐면, 자, 태양이면 여기 뭘까요? 요거는 소음, 소양,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체질 나눌 때는 태양인이다, 소음인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주역에서 나온 동양 사상에서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해서 이 사상 체질론 이렇게 이재마가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다시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8궤로 됩니다. 8궤. 여기 또 하나 붙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태극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결국 주역에서의 요 8궤 중에 건, 곤, 감, 니 이 8개마다 다 이름이 다 따로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건곤감리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8궤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8궤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8궤는 사실 이거죠.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끝에 8개 중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요거 위에 또 붙어요. 이런 게. 그럼 여기 8개 경로에 쓰고 위에도 8개 걸 수가 있겠죠? 그럼 총 몇 개? 64개. 이걸 궤라고 하거든요. 궤. 그러니까 경로에서 64개의 4궤가 나와요. 주역에서는. 그래서 뭘 탁 해가지고 뽑기 뽑듯이 쫙 뽑은 결과를 가지고 뭐다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궤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왔던 화천대유. 그게 태극에서 나오는 주역에서 나오는 그 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역은 저도 아직 공부를 잘 못했고 너무 복잡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게 명리학보다는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학문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게 그 명리하고 주역하고 차이를 보면 주역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이제 학문들 그다음에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이 이 주역의 사상관 이런 철학에 흉취를 내서 국가 경영이라든지 어떤 개인이 갖춰야 할 덕목들 중에 하나를 풀어내는 것들이 이렇게 주역이 되는 거고 사실은 명리는 주역보다는 훨씬 더 세속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명리는 이런 철학적인 이 내용보다는 인간의 길흉하고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어려울 것인가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단 인간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런 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명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의학적인 어떤 그러한 걸 보면 이 주역이라는 것은 한의학과 같은 한방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면 당신이 뭐 때문에 병이 났는지 몸이 허약해서 어디 오장육부 어디가 나쁜지 안 좋은지를 아는 것이 한의학이라고 하면 명리는 바로 이제 양방과 같아서 바로 그 증상 자체에 대한 대증적인 처방을 내리는 그런 학문이 이제 명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주역은 이렇게 정궤를 뽑아가지고 내가 전쟁터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길까요 할 때 그 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에 왜 좋고 왜 나쁜지에 대한 결과는 전혀 없어요. 근데 명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취직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사주를 보고 당신이 지금 어떤 운에 와 있고 이 운에서는 왜 되고 왜 안 되고 그 결과가 명확히 나와요. 그 원인이 명확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는 그 논리적 구성이나 타당성으로서는 명리가 훨씬 더 잘 와닿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MBTI를 하잖아요. MBTI가 총 몇 개의 수가 나오죠? 16개 나오잖아요. 16개. 근데 MBTI가 만든 사람이 칼 구스타프 융이 제자들이 만들었는데 이 칼 구스타프 융이 주역 사상에 심취를 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사람의 성향을 그 E하고 I 근데 이게 이제 내 성향이냐 외향형이냐 그 다음이 N하고 S 이게 뭐죠? 직관적이냐 아니면 사고적이냐 그 다음에 또 T냐 F냐 뭐 감성적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뭐 J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죠? B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총 16개가 된 거죠. 근데 보통 이 명리에 대해서는 그게 미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MBTI야말로 원래 뿌리는 주역에서 나온 동양 철학에서 나온 그런 사람을 분류하는 그 성격에 따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 거의 비슷하다 볼 수가 있고 오히려 MBTI 경우에서가 16개인 반면에 주역에서는 64개가 되고 또 명리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요. 사람 자체 인생을 보게 되면 나중에 배울 텐데 사람 사주를 구성하는 것이 몇 글자? 아롱 씨? 장미는 여기 아롱 씨? 아롱과 방울. 사람 사주를 구성하는 글자가 8개거든요. 여기 몇 개가 올까요? 20개. 시간은 이렇게 사주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근데 연은 우리가 총 몇 개가 있을까?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대. 네. 연은 12개. 12개. 60. 땡. 네. 네. 우리 60 갑자라고 하잖아요. 60 갑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60개. 그럼 1에 올 수 있는 것도 몇 개? 1? 1도 60개. 1도. 월은 12개. 시도 12개.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곱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주역이 24개, 64개라고 하는데 명리 같은 경우는 총 곱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개. 근데 일은 왜 60개예요? 일이 왜 이렇게 되냐? 네. 우리 그 방울 씨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금 하게 되면 미리 땡겨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자, 이렇게 구성이 돼서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 MBTI는 단순히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 유형을 본다 그러면 이 사주로서는 그 사람의 성격, 행동 유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지, 앞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 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명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명리라고 할 때 운명이란 말을 쓰잖아요. 운명. 운명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운명. 우리 아롱님은 운명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운명.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하자면 한 단어요?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 단어면 삶. 삶. 방울님은 삶은 그 명이 움직이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 얘가 움직이는 명. 움직이는 명. 조금 더 공부한 듯한 느낌이 나는데 아니 그냥 저 글자만 놓고 봤어요. 우리 자 이게 운하고 명은 사실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따로 떼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우리가 자 응애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는 거는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내가 죽음을 태어나면서 받는 우리의 바코드와 같은 존재인데 이게 그대로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의 거기 대응하는 나의 모습, 자세, 태도 이런 건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벌판에 나무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 나무는 이 땅이 어디에 있는 땅인지 동쪽에 있는 땅인지 남쪽인지 모르고 만약 동쪽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큰 떡발나무인지 아니면은 풀뿌리와 같은 그런 나무인지 그것도 모르지만 일단 나무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변할 수 없는 어떤 주어진 어떤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건데 이걸 바꿀 수가 없죠. 나이가 태어난 땅, 그 다음에 또 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은 변할 수가 없는데 변하는 게 하나 있다면 뭐가 변하냐? 이 주위의 환경이 변하죠. 주위의 환경. 지금이 봄인지 가을인지 아니면 비가 내리는지 햇빛이 비치는지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 봄의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꽃 피고 그 다음에 또 생육하기 위해서 잎도 내야 되고 계속 성장하고 발산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나무의 역할이고 모습이고 반면에 가을에 이 나무는 이제 성장을 멈추고 다가올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씨앗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나무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봄에 있을지 아니면 가을에 있을지에 대해서 이 존재하는 역할 자체는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 입장에서는 나는 나무야 라고 하는 것은 이 명과 같은 거고 이 봄이냐 가을이냐 비가 내리냐 햇빛이 비치나는 것은 움직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일단 태어난 나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가 운명이고 여기서 명리는 그렇게 내 주온 내 그 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아는 것인가가 명리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사주와 팔자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게 될 여러 숱한 그런 공식들 또 이론 철학 이런 거를 공부를 해 나간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재미없는 말인데 명리를 공부했었던 과거의 숱한 대가들 보면 심효첨이라는 사람이 자평진전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명은 불신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하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명을 아는 군자라면 마땅히 순리로서 그 바른 명을 받아들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사주팔자 있잖아요. 사주팔자가 결국은 이 연, 월, 일, 시 그래서 여기에 이 기둥주자예요. 기둥주자. 그 기둥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해서 네 가지 기둥이 있다 해서 사주가 되는 거고 글자는 8개니까 8글자로 구성이 됐다 해서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로서 뭘 하냐면 각각의 어떤 삶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까지도 알 수가 있고 또 개개인의 그 육친 관계 또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명리학의 유래는 이제 고법과 신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예전 당나라 이전부터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때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점을 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정립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구전과 비교로 때로다가 당나라 때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이허중 명서라는 책에서 연주 위주로 연주라는 것이 아까 태어난 연 있죠. 연 위주로 그 사람의 그걸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띠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했고 그 띠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그 운명들을 점을 쳤는데 그게 이제 당사주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한 1970년대 이때는 이 당사주가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띠로 보는 무슨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띠 그게 주로 이제 당사주 위주로 그런 게 될 텐데 이건 이제 과거에 어떤 개인의 삶은 없고 어떤 국가 단위나 큰 가족들 대가족 위주로 이렇게 개인이 구성됐을 때
개인 삶보다는 내가 소속돼 있는 어떤 집단 내에서 그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내가 대역죄인의 집에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냥 대역죄인의 자손이 되는 거고, 노비로 태어났다, 양반 세도가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였어. 내가 삶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태어난 나 자신보다는 나 위에 있는 어떤 조직이 더 크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당사자로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런 연주보다는 일주 위주로 보는 관법이 훨씬 더 지금 많이 퍼졌고, 그래서 일주 위주로 보는 것은 이제 송나라 이후의 명리학으로 자평 명리학에서 일주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지금은 연주 위주로 보기도 하고 일주 위주로도 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쓰이는데, 한쪽이 맞다 한쪽이 틀리다라고 보지 않고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보통 연월일시라고 돼 있는데, 연은 연대로 작용을 하고 시는 시대로 작용을 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존재냐? 그렇지 않고, 이게 이 사주가 다 연결이 돼서 연과 시도 연결이 돼 있고 일과 연도 연결이 돼 있어서 결국 서로 융합해서 다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내가 무슨 날에 태어났다 라고 했을 때 이게 60개라고 했잖아요. 60개에 대한 특성이 다 있는데 그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옆에 무슨 글자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심화되기도 하고, 내가 태어난 특성이 오히려 더 반감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주변의 세력들을 다 살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현재 명리학에서의 보는 관법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송나라가 이제 우리 명리학에서 다루는 과거에 이제 고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꼽혔던 르네상스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송나라 때 서자평이라는 연의 자평이 지금도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 고전에서 다룰 때 연의 자평, 서자평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오행학, 용신, 격국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어떤 사주를 풀어내고 그 사람에 대한 특성과 그 사람의 사회적으로 해야 될 어떤 역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운에 왔을 때 내가 정말 좋을까, 어떤 운은 좋지 않을까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신과 격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송나라 때 있었던 연지를 위주로 볼 거냐, 일주 위주로 볼 거냐라는 게 이제 막 설왕설래를 하다가 명나라 때 만민영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 집대성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법은 이런 고법이 있었고 실법은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건 이러하고 저건 저러하다라고 일단 정리를 했던 그런 게 이제 삼명통해라는 책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나금오행, 나금오행은 뭐냐면 이제 뭐 가불병정 무기용신 게 아니고 그 발음 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뭐 갑자년이다 그러면은 갑자가 뭐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오행을 따로 또 하나 부여를 해요. 목화토금수 이외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은 잘 보지를 않고, 천간지지, 뭐 60갑자, 합평충파해 이런 거 잘 아직까지 모르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보는 관법을 다 기록을 했었다라는 차원에서 마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자평진을 아까 얘기를 했죠. 적천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나라 때 유백온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여기에는 적천수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의 어떤 여러 실제 사주를 되게 많이 기록을 했어요. 이 뭐 사주 팔자를 다 기록하면서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어떻게 살았는데 무슨 예를 들어 개묘년에 뭐가 어떻게 돼서 되게 불리해서 결국은 뭐 죽었다, 아니면 아주 발복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그 실전 임상 사례를 통해서 쭉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과거 사람들은 이때 어떤 운을 살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실증 분석 사례로 많이 활용을 할 만한데, 지금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 이때 당시는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특히 개인의 어떤 역할들, 뭐 내가 노래를 잘한다든지 춤을 잘 춘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서 그때는 불리하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오히려 더
더 잘 풀리기도 하는. 그래서 그때 뭐 잘 풀렸다라고 해서 지금도 잘 풀린다는 보장이 없고, 그때 흉하다고 해서 지금도 흉하다고 볼 수가 없지만,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는 이게 뭐가 더 유리했다 불리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당방 공통부감 이런 것들은 이제 작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 사주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온도라고 봐요. 내가 한여름에 태어나면 내가 차가운 게 필요해서 적절한 그 온도를 맞추는, 그걸 이제 사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후라고 하는데, 그 조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한겨울에 태어나면은 아주 내가 뜨거운 열이 필요한데 그 열이 내 사주에 있느냐를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봤고, 만약 내 사주가 한 음동설에는 태어났는데 따뜻한 불은 하나도 없이 다 차가운 거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뭐가 나한테 유리한가? 불균이 들어올 때 내가 유리해지겠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점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난강망에서 보여주는 관법이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자평진전, 적천수, 난강망을 이제 3대 고수라고 보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 명리라는 말 대신에 추명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추는 유추하다, 명을 유추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추명학이라는 말을 쓰고, 중국에서는 산명학, 명을 계산한다. 그래서 산명학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나라는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루어왔던 이 학문적인 어떤 이론적인 토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석영이라는 분, 박지환, 또 박지연이라는 분이 명리학의 어떤 계파를 이루어가지고 지금도 이분들의 제자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이 명리학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어떤 그 잡학처럼 이렇게 좀 하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뭐 사주를 본다 하면은 마치 미신을 믿고 점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봤었던 그런 기준하고는 많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조선에서도, 조선 시대에서도 우리가 과거를 보잖아요. 그 문과와 무과와 잡과가 있었는데 그 잡과 중에 과목 중에 명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거는 학문적인 형태로 특히 중요했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알려지면 안 되는 존재. 왜냐면 그때는 이 왕정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저 사람이 배반을 할 것인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것인가, 용모를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사주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윗사람한테 치받는 형상, 역모를 꾸미는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은밀히 보고 어떤 대신이나 어떤 자기 있는 사람들을 또 세자를 책봉을 할 때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어떤 관법 중의 하나로서 명리를 봤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예전에 우리 그 신문 기사에 나왔듯이 삼성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이병철 회장이 관상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상, 사주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관상과 사주와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나나?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관상과 사주, 빵울림. 둘 다 중요한 거. 관상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시대. 성형을 해서 일부러 고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사주에서, 이게 명령에서 보는 중요한 말이 사주 부여 관상. 사주 부여 관상. 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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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는 관상보다 못하고, 관상 불여 심상. 관상은 이 심상보다 못하다. 그래서 사주가 나빠도, 그럼 사주가 나쁘면 뭐 다 나는 실패하고 난 다 안 좋고 그러냐? 내가 이렇게 관상을 통해서 또 극복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음을 더 잘 가꾸고 하면서 그걸 또 극복할 수가 있다. 그 예전에 백범, 김구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씀씀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안 좋은 날에 태어나고 안 좋은 일에 태어나더라도 결국은 내가 남한테 잘 대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어떤 그런 걸로 훨씬 더 그 운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사주팔자로 팔자대로 산다는 것은 과연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 임상 결과가 따르면은 약 30%의 사람만이 사주대로 산대요. 그리고 70%는 사주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근데 사주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주어진 그대로 사니까 불편하진 않겠죠. 만족하긴 하는데, 근데 사주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나쁜 사주를 타고 태어났어도 내가 열심히 극복해서 좋은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내가 뭔가 허전하다고 느낀다. 나 맞지 않는, 내가 좀 어색한 불편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느낀다는 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생년월일시가 같은 사람이 운명도 같을까? 아까 보면은 51만 8,400개가 우리 사주가 나오는 똑같은 경우의 수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은 이론적으로 약 100명 정도가 나와 똑같은 날에 태어났거든요. 특히 그 인구 밀도가 높은 70년대생 같은 경우는 훨씬 더 150명, 200명까지 나올 수가 있고, 그럼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럴까요?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말씀하셨듯이 주어진 환경이 다르면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람이 이 사주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음악이 정말 능한 사람, 어떤 그런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음악, 내가 표현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뭐 목소리나 이런 것들 풍부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뭐 미국에 태어났느냐, 소말리아에 태어났느냐, 이 사람 인생이 많이 다르겠죠.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다를 테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부모가 아주 부유해서 경제적 지원을 다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모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힘을 실어다주고 지지해줄 만한 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동네 피아노 강사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사주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다 다르다. 그리고 이 월만 따지더라도 사주가 같다 하더라도 이 월이 예를 들어서 4월이다. 4월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진월이라고 하거든요. 진월. 근데 이 진월이 이 오행상 어디에 들어가냐면 토에 들어가요. 토. 근데 목화토금수,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근데 토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 4월이 내가 4월 중에서도 30일이 되잖아요. 4월 1일생이냐 뭐 4월 30일생이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 토로 태어났지만 오히려 더 목에 가까운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내가 며칠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오히려 토보다는 목이 더 강하게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다 다르게 되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 시도 우리는 2시간 단위로 끊는데 내가 11시 30분에서 1시 30분에 요걸 무슨 시라고 하냐면 이제 오시라고 해요. 오. 이게 이제 불이거든요. 불. 근데 내가 11시 31분에 태어난 사람하고 1시 29분에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은 요 화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 태어난 사람은 이 뒤에 오는 이제 미시라고 하는데 이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거고, 11시 31분에 태어난 사람은 이 5보다는 이 앞에 4거든요. 여기에 특성이 더 강하게 발현될 거기 때문에
시도 조금씩은 다르다. 월도 다르다. 영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3월에 태어나거나 10월에 태어나거나 비슷하게 가더라도 이건 연은 좀 크잖아요. 범위가. 그다음에 월은 좀 더 작고 일은 더 작고 시는 더 작기 때문에 내가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 가지고 이 그 경계선에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이 좀 클 수가 있다. 그래서 51만 8,400개라고 하지만 그것까지 더 따지면 더 세분화해서 하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똑같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SBS인가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했었는데 이 주제는 사주를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였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쌍둥이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을 한 거예요.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을 간 그 동생과 언니가 있었고 하나는 우리나라에 살았던 이 사람인데 한 50세쯤 됐을 경우에 어떻게 찾아가지고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봤더니 똑같은 연월일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 미국으로 입양 가는 사람은 대학 교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유복한 가정 입양이 돼서 근데 한국에 있었던 사람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저기 그 형제가 이별해가지고 입양이 됐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생활하다가 지금도 뭐 식당에서 이렇게 막 설거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을 성공을 시켰더니 한국에 있는 이 언니가 동생은 동생을 보자마자 너무 서러워서 울고 막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 있어서 만난 이 그 성동이 자매는 왜 우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항상 즐겁고 해피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같은 삶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미국에서 살았는지 또 유복한 가정에서 입양돼서 그 문화를 받고 태어났는지 자랐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태어난 명은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적극적인지 외향적인지 그거는 같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나무에 있던 그 환경처럼 내가 봄인지 여름인지 그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내가 나타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성취물 결과물들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명리를 배우면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서서히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면은 내 주변 사람들 것도 궁금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내가 맡게 될 운은 어떤 운인데 이 운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거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알고 이해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물어보면 다음 시간에 자,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